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박사님 요즘 들깨가 인기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단백질 얘기로 소고기 얘기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두 개가 좀 조합이 되면 좀 어떨까요? 아, 소고기랑 들깨요? 네. 아, 둘은 궁합이 나쁘지 않죠. 일단 소고기는 네. 단백질이 많은 재료이고 네. 들깨는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소고기만도 사실 굉장히 영양 밀도가 높고 영양가가 좋은 식재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소고기에 있는 기름은 포화지방, 들깨는 불포화지방산이 많으니 둘이 딱 합쳐지면 아주 맛의 보완뿐만 아니라 영양소 밸런스가 좋죠. 사실 강력한 것 같은데요? 그 이 두 개랑 같이 조합되는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말고도 좀 소고기에는 좀 단백질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적정량의 단백질을 이제 꾸준히 드시라라는 지침을 몇 번 드렸었는데 그럴 때 쓰기 딱 좋은 재료가 이제 소고기죠. 근데 다만 기름기가 적은 부위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하죠. 소고기 기름은 포화지방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소고기를 선택을 하셔서 드시면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로 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소고기에는 철분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있기가 쉬운 어르신들한테도 소고기는 단백질도 채워주고 철분도 채워줄 수 있는 또 빈혈도 예방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부위는 어떤 부위가 있을까요? 안심? 안심. 네.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가 이제 단백질, 근육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하체 근육이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나이가 그럴 수 들면 있죠. 들수록 네. 하체 근육을 지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하체 근육으로 먹은 소고기가 다 간다는 말씀 못 드리고요. 네. 우리가 특정 부위의 근육은 운동을 해서 키워야죠. 근데 이제 다만 단백질을 양질로 잘 드시는 거는 운동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근육 건강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율도 좋은 단백질로 소고기는 아주 좋은 식재료예요. 근데 이런 단백질 같은 걸 먹었을 때 좀 연골이나 이런 쪽이랑도 연관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뭐 소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제 철분 함량도 높지만 소고기와 함께 곁들이는 다른 음식을 통해서 뭐 칼슘도 충분히 드실 수 있고 마그네슘도 섭취할 수 있고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다 힘을 합쳐서 연골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소고기 이런 고기류를 듣기만 해도 많이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들깨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들깨 있는 몸에 좋은 기름이 심장과 관절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저는 그 순댓국 먹을 때 들깨 이렇게 들깨 가루? 빻은 거. 예. 그건 이제 들깨 가루고 네네. 우리가 보통 깨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깨는 참깨란 말이에요. 이렇게 아, 네네. 약간 작은 물방울 같이 생긴 거.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들깨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점처럼 동그랗게. 그래서 그래요? 들깨 가루만 보신 분들은 들깨의 원래 모양을 잘 모르시고 참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젊은 분들은 네. 들깨는 아주 동그랗게 생긴 깨예요. 그래서 들깨를 거피를 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들깨 가루의 고운 정도도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들깨 가루로 드셔도 들깨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영양은 그대로 다 많이 드실 수가 있고 통 들깨로 드셔도 좋고요. 그래서 들깨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오메가3의 이점을 잘 노리려면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괜찮아요. 네. 통으로 먹는 건 좀 소화에 불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의 이점은 통 들깨, 들깨 가루, 들기름 다 해당 사항이 있다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하고 뭐 요리의 용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들기름의 향을 살짝 내고 싶을 때 쓰는 재료라면 들깨 가루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순댓국에 넣어 먹는 재료이기도 하고 혹은 뭐 들깨 죽을 끓일 때에도 들깨 가루로 끓일 수 있기도 하고요. 근데 통 들깨는 고명처럼 올라가는 가니쉬의 느낌이기도 하고요. 또 씹는 식감도 주는 재료여서 세 가지를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면 들깨의 이점을 잘 써먹으실 수가 있죠. 소고기, 들깨, 죽 그냥 먹었을 때랑 죽으로 먹었을 때 그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영양적으로? 우선 소고기 들깨 죽을 만약에 끓인다라고 하면 우선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아가지고 쓰게 되는데 고기 자체도 힘줄로 다 들어가 있는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잘게 만들게 되면 아무래도 드시는 분들의 소화 흡수를 훨씬 더 용이하게 해주는 조금 더 쉬워지는 재료가 되는 거죠. 내 몸 입장에서는 단백질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가 되고 그걸 가지고 좀 볶다가 이렇게 푹 우려낸 국물 육수에다가 죽을 끓이는 거니까 소고기의 영양소를 충분히 다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들깨 가루를 같이 넣어서 죽을 쓰든 아니면 통 들깨를 이용을 하시든
소고기와 들깨 자체의 밸런스가 제가 아까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강력한 밸런스를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화 흡수에 너무 좋죠. 들은 걸로 봤을 때는 소고기죽 할 때는 소고기를 좀 이렇게 잘게 썰어서 하신다고 했는데 거의 다진다시피 해야죠. 다지다시피 네. 그런 방법 외에도 좀 이 소고기 들깨죽을 만들었을 때 맛있고 좀 영양가 있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소고기 국을 끓인다고 가정하면 이 소고기를 어떻게 맛있게 육수를 내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소고기 들깨죽도 결국에는 비슷한데 잘게 다진 소고기를 뭐 참기름도 좋고요. 근데 살짝 이렇게 볶아서 겉면을 볶고 나면 고기가 안에 육즙이 탁 생기잖아요. 그 상태에서 물을 부어서 다진 소고기에 육수를 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뭐 불려서 갈아놓은 쌀 넣어서 푹 약불에 끓여내고 거기에다가 들깨가루 같은 거 추가하셔가지고 들깨 향과 영양소를 딱 넣으시면 완벽하죠. 넣는 순서도 소고기를 먼저 넣고 물 네. 넣고 쌀 갈은 걸 넣고 마지막에 들깨가루를 네, 들깨가루 넣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죠. 그럼 여기다가 좀 얘를 더 맛있게 그런 재미를 더 더할 수 있는 재료가 있을까요? 일단 통들깨 너무 좋고요. 그리고 통들깨 자체는 이제 식이섬유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재료들 뭐 들깨 가루를 넣는다거나 한다고 해서 식이섬유가 확 올라가는 건 아니어서 저는 버섯 같은 것도 같이 넣기 참 좋은 재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버섯. 식이섬유 추가할 수 있고 좀 향미도 더 얹을 수 있고요. 마늘이나 파 같은 건 어떤가요? 마늘이나 파도 뭐 소고기 볶을 때 같이 넣으셔도 좋고 조금 더 향미를 가미해주는 효과는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파보다는 마늘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금을 넣으면 좋을까요? 아니면 소금도 괜찮고 근데 소고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감칠맛이 있으니까 그 감칠맛을 더 올려주려면 뭐 국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셔도 좋아요. 약간 소고기 국 끓일 때 뭘로 간하면 맛있지라고 생각해 보시면 그거랑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맛일지. 그럼 소고기 들깨죽을 먹을 때 하루에 적정량이나 좀 주의할 점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고단백 재료잖아요. 그래서 한 끼에 너무 많은 단백질을 먹지 않도록 한다라는 그 대원칙 하에서 생각해 보면 소고기를 뭐 한 번에 소고기 죽 끓일 때 내가 한 번 먹는다라는 전자에서는 한 공기에 한 50g 정도의 소고기가 들어가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들깨도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좋은 식재료인 것은 맞지만 몸에 좋다고 해서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아프거나 배탈이 날 수가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정해진 양만큼을 적절하게 드시는 게 가장 핵심이죠. 마지막으로 좀 이런 신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한테 이거 네. 소고기 들깨죽 섭취 주의점 이런 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여전히 소고기의 단백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단백질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리고 단백질을 하루에 드실 양을 서너 번에 나눠서 드셔라 라는 이 두 가지의 원칙이 좀 지켜져야 되는 메뉴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소고기를 우리가 뭐 반근 정도 사면 300g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내가 50g씩 먹어야지라고 하면 반근 사서 6등분 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6등분씩 한 그 다져놓은 소고기를 그러면 한 번에 내가 어느 정도 양을 먹으면 되겠구나라는 게 머릿속에 감이 오시잖아요. 그 정도의 양이 들어가 있는 소고기 죽을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정한 양이죠. 네, 셰프님 오늘 들깨 소고기죽 하신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고기 들깨죽은 너무 간단해요. 물을 한 컵 반 정도 부으세요. 바지락 육수도 있고, 네. 사골 육수도 있고, 멸치도 있고. 이런 다행이네. 경우는 어떤 육수를 넣으시나요? 소고기 들깨죽 저기는 이제 사골 육수를 넣고, 약간 원재료에 약간 어울리는 걸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지락 같은 경우는 대체로 다 어울리는데, 약간 이런 고소한 맛 나는 이런 것들은 사골이 가장 적당하긴 하더라고요. 치킨 소스 기억나실까요? 얘는 한 티스푼 정도에도 넣어주시고, 소고기 들깨죽이잖아요. 그래서 네. 소고기를 이렇게 저희가 볶아 놓은 게 있거든요. 볶아서 이렇게 다지신 건가요? 그래서 다진 거를 그냥 참기름에 살짝 볶아주시면 되고, 얘는 몇 g을 넣냐 하면은 한 숟가락으로 크게 한 2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밥을 넣으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향 요소들은 맨 나중에 넣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제가 들기름은 처음에 살짝 넣는 이유는 네. 약간 엉겨붙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기름을 어떤 무조림을 할 때나 어떤 조림 같은 걸 할 때 기름을 먼저 넣게 되면 이 원재료들을 살짝 이렇게 어우러지고 조화롭게 하는 뭔가 설명하지 못할 비법이 있습니다. 네. 끓이고 있는 건 한 중불에 하신 건가요? 네, 우선은 끓을 때까지는 좀 센 불로 했다가 한 중간불로 계속 끓이시면 될 것 같고. 한 5분 정도 하면 될까요? 네네네.
죽밥을 해놨다고 했잖아요. 네. 죽밥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5분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만약 밥을 한다. 밥을 하면 좀 시간이 걸려요. 한 15분 정도? 그러면 물량을 더 높여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죽밥을 한번 다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이제 한번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밥 농도는 끓이다 보면 좀 묽다 싶으면 이렇게 한 숟가락 더 넣어도 되고. 마지막에 보니까 들깨 가루를 넣으시고 그 들기름을 넣으시고 통들깨를 넣으셨던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저희가 이제 들기름, 향미에 대한 것들은 맨 나중에 넣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이게 조리를 하다 보면 향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이제 아까 들기름을 제가 1차에 잠깐 넣었던 것들은 죽에 대한 조화로운 어우러짐을 넣은 거고, 마지막의 향은 드실 때 이제 고소한 향미가 일어나서 뭔가 식욕과 감칠맛에 대한 것도 더 올라올 수 있게 넣은 거고, 그리고 이제 통들깨, 얘는 살짝 씹히는 것도 있기도 하고 고명이거든요. 근데 고명이라는 것들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음식이 당신을 위해 준비된 음식이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명을 올려준 거죠. 아까 그 고객도 어제 바지락죽 드셨다가 오늘은 또 소고기 들깨죽 드시고 매일 오실 것 같습니다. 네, 단골이 생겼네요. 네네네. 네. 박사님, 진짜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사증후군 위험이 있다고. 진짜요? 네. 허리둘레 부분이 약간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말 자체를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대사증후군이라는 단어를 우리 건강검진 받으면 결과지에 되게 애매하게 써있는 약간 혈압도 약간 위험군, 혈당도 위험군, 대사증후군 해당자입니다. 뭐 이런 멘트들이 써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중병 걸린 줄 알고 생각하시지만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사증후군 이렇게 두 가지 단어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드롬이라고 끝나는 것들은 질병이 아니라 그런 증상의 복합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요 5가지 진단 기준이 있어요. 5가지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대사증후군입니다. 근데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비대사증후군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면은 살던 대로 계속 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고혈압, 당뇨 바로 걸릴 수. 제가 내일 걸린다고 말씀 안 드리지만 나이가 들면 굉장히 고혈압, 당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요. 방금 5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5가지 어떤 건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5가지 중에 3가지는 이제 피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수치들이고요. 피검사가 아닌 것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허리둘레. PD님이 지금 위기에 봉착한 허리둘레 있고요. 그리고 혈압. 허리둘레와 혈압이 있고요. 그리고 건강검진 가면 피 뽑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지표 중에 중성지방, 공복혈당,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지표들이 해당을 해요. 그래서 그 지표가 특정한 기준을 넘어가게 되거나 혹은 특정한 지표에 못 미치게 되면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내가 5개 중에 3개 이상이 해당을 하면 나 살짝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를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알았거든요. 그런 거 없이도 알 수 있을 만한 몸에서 주는 신호가 있을까요? 사실 정확하게 내가 아무 측정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대사증후군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다만 이게 대사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루트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느낄 때 약간 피곤함이 몰려오거나 여성분들은 붓는다라는 표현도 쓰시는데 몸이 약간 붓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전조 신호가 있으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들이니까요.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허리둘레는 몇 cm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를 알 수 있을까요? 허리 둘레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5cm 이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자꾸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증후군에 걸린 사람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대사증후군이라는 용어가 생긴 지도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당신은 당뇨인은 아니고 고혈압인은 아니지만 이러시면 큰일 나요를 경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또 다른 어떤 전 단계의 워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는데요. 대사증후군이 해당되는 분들이 많아지는 건 당뇨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랑 사실 일맥상통하죠. 불규칙한 식습관, 별로 건강하지 않은 식습관, 많이 안 움직이는 동적이지 않은 이 정적인 우리의 생활습관 이런 것들이 다 한데 뭉쳐서 대사증후군 진단을 받게끔 하고 계속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당뇨도 되고 고혈압도 되고 하는 거죠. 그럼 대사증후군이라는 거가 어떻게 보면은 만성질환 바로 직전에 알려주는 경고 신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하늘에서 내려준 아주 좋은 계시예요. 대사증후군을 막을 수 있는 처방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 처방이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인 상태를 가만히 두면 당뇨나 고혈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예방법은 당뇨에 대한 예방법, 당뇨관리법과 굉장히 유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 2대의 위험 요소를 말씀드렸잖아요. 불량한 식습관, 안 움직이는 생활습관. 그 두 가지를 개선을 하시면 되는데 불량한 식습관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 대사증후군 진단받으신 분들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골라서 그걸 계속 지키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뭐 매일 점심 먹고 단 커피를 먹어요. 뭐 카페 모카, 캐러멜 마키아토 맨날 먹고 싶어. 그런 분은 그게 고쳐야 될 습관인 거예요. 어떤 분은 나 정말 일주일에 3번씩 치킨 배달시켜 먹었어. 그럼 그분은 그걸 고쳐야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뭐 하나를 고치면 좋은 걸 내 스스로 잘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걸 잘 고치실 수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분은 한 1년쯤 후에는 대사증후군 탈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박사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베스트셀러 책이 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게 최고의 당뇨 밥상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얘를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최고의 당뇨밥상을 대사증후군 얘기하는데 제가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대사증후군 내버려두면 뭐 된다고 말씀드렸죠? 당뇨, 고혈압. 맞아요. 그래서 당뇨 관리식 자체가 대사증후군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식사랑 맞닿아 있고 사실 맞닿아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봐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최고의 당뇨밥상에 나와 있는 레시피들 그리고 앞에 잘 정리되어 있는 당뇨에 대한 이론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앞에 보시면 당뇨와 대사증후군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6페이지. 당뇨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대사증후군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정지 버튼 눌러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대사증후군 진단받았지만 당뇨는 남 얘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레시피 같은 것도 혹시 있나요? 레시피가 뒤에 아주 많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여기에 보시면 몇 가지 맛있어 보이는 메뉴들이 있는데 대사증후군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가장 마일드하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맛있는 거 몇 개 추천해 드립니다. 네. 우선 이 뭐예요, 이게? 연어 스테이크. 연어는요 오메가3가 굉장히 풍부한 생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 관리하거나 당뇨 관리할 때 좋은 지방산을 드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들기름, 참기름, 뭐 아보카도, 올리브유 이런 유의 진짜 기름을 생각하시는데 연어를 섭취함으로써 좋은 오메가3와 아주 양질의 단백질을 같이 먹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요리에도 보시면 각종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양파, 방울토마토 같은 작은 채소들이 같이 이렇게 구워져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같이 구워서 드실 수 있는 요리죠. 연어 스테이크 강력 추천이고요. 그 다음은 비슷한 느낌인데 연어 말고 요거 제가 좋아하는 거 닭다리살 스테이크. 이 소스에 들어간 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몸에 안 좋은 거 있겠는지 생각해 봐봐요. 간장, 올리고당, 식초, 전분, 청양고추, 물 끝! 저는 사실 닭가슴살보다 닭다리살을 좋아하는 파인데 껍질 붙어있는 닭다리살을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이 닭고기가 되게 오묘한 식재료거든요. 닭 껍질이 붙어 있을 때와 닭 껍질이 없을 때 닭고기가 가지고 있는 지방 함량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닭 껍질 너무 좋아 맛있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드셔도 좋지만 뭐 나는 껍질 그냥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면 벗기고 조리하시면 더 좋죠. 그래서 닭다리살 껍질 벗겨서 밑간해가지고 잘 구우시고 여기도 보면 브로콜리, 방울토마토, 양배추 이런 거 같이 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닭고기랑 같이 채소를 드실 수 있는 좋은 메뉴입니다. 이건 저희 그 비장의 메뉴인데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수가 있어. 짠! 토마토 국수. 토마토 국수요? 우리가 보통 이 냉소밥 먹을 때 쯔유 육수를 같이 먹잖아요. 근데 그 쯔유 육수가 되게 감칠맛이 많이 나고 약간 짭짤하게 기분이 좋은 맛이기는 하지만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먹을 때 사실 다른 채소를 풍성하게 먹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바 면은 그대로 사용하지만 메밀국수 면은 사용하지만 그 쯔유 육수 대신에 토마토 간 것을 육수 대신 넣는 거예요. 이 토마토가 진짜 식이섬유소 함량도 높고 우리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라이코펜 함량도 높아서 내 눈을 좋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나한테 아주 기분 좋은 활력을 주는 재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최애 재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토마토를 갈아낸 것을 가지고 위에 이 메밀면을 삶아가지고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예요. 토마토가 들어가면 새콤한 맛만 날 것 같거든요. 믹서기에 토마토를 가는 과정을 거치시는데 그 사이에 이제 믹서기에 토마토를 갈 때 토마토만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식초라든지 약간의 소금 그리고 약간 달게 할 수 있는 것들 같이 넣으셔도 돼요. 그리고 양파를 같이 넣어서 갈아도 좋아요. 살짝 양파의 그 매콤한 맛이 올라오면서 토마토랑 양파가 또 궁합이 아주 좋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런 대사증후군 저같이 위험군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질병은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드롬으로 끝나는 것들은 증상의 복합체인 거지 우리가 그 대사증후군을 정말 디지즈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환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미리 알게 됐잖아요.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고치면 될지 한 가지씩 잘 생각해 보시고 그 한 가지를 정하시면 작심삼일이 돼도 좋으니 선택한 한 가지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킬 생각하시면 장담하는데 다음번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 탈출하실 수 있어요. 아,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편의점이나 이런 데 가보거나 죽 같은 거 팔 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소고기 야채죽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런 거를 먼저 사는지, 마트나 이런 곳에서 왜 많이 파는지 좀 궁금한데, 소고기 야채죽의 조합이 환자분들한테 좀 좋은 음식인가요? 그 예로부터 죽이라고 하면 사실 뭐 아플 때 먹는 음식이라는 인식이 강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소화가 잘 돼야 된다. 몸에 좋은 재료가 조합돼야 된다. 뭔가 먹고 기력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대중들의 바람이 있는 메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고기 야채죽도 보면 소고기는 단백질이 충분한 고급 재료고 소고기에 없는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는 야채가 많이 가지고 있으니 둘의 영양학적인 조합은 사실 굉장히 좋죠. 그리고 쌀이랑 같이 끓여낸 요리가 이제 죽이니까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또 한국인에서 밥상에 빠질 수 없는 쌀까지 딱 조합이 된 삼박자가 맞는 메뉴죠. 그럼 이 소고기랑 야채를 넣으면 어떻게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특히 시니어한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좀 네.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소고기는 단백질, 철분 이게 가장 중요한 영양소거든요. 그래서 소고기의 단백질은 소화 흡수율이 아주 높은 생체 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효용성이 높은 단백질이고요. 소고기에 들어가 있는 철분도 흡수율이 높은 철이에요. 그래서 소고기 자체는 고단백, 고철분 식재료에 해당을 하고 곁들여지는 야채 하면 우리가 미량 영양소에 해당하는 비타민, 미네랄, 또 생리활성 물질들이 충분한 그런 재료이니까 둘의 조합은 일단 뭐 궁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어르신들이라고 하면 사실 고단백 재료를 먹어야 된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소화에 조금 불편하겠다 싶은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우선 소고기의 고단백 함량과 그 성분 자체를 굉장히 편안하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동시에 야채에 충분히 들어가 있는 식이섬유도 같이 먹을 수 있고 비타민, 미네랄도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죠. 소고기 자체가 이제 고단백 식품이기도 네. 하니까 근감소증 같은 거 개선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네요.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근감소증이 최대한 늦게 올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인 것은 맞죠. 예방적인. 네, 고단백 제품이면서도 동시에 내가 어떤 부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지방 함량을 최소화해서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가 소고기이기 때문에 또 단백질을 꾸준히 뭐 조금 양질로 섭취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소고기는 너무 추천하는 재료이죠. 혈압 관리에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소고기 야채죽이라는 메뉴에서부터 시작해보면 야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효과를 다 누릴 수 있는 메뉴여서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되죠. 소고기와 야채를 한 솥에 끓였을 때 너무 오래 끓이면 좀 영양 손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야채는 그렇죠. 그래서 소고기를 먼저 볶아서 그 소고기 자체를 육수를 내는 느낌으로 푹 우리셨다가 거기에 쌀을 넣고 마지막에 채소를 넣으시면 채소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다 지킬 수 있고 맛도 또 씹히는 식감도 다 지킬 수 있으면서 소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 영양소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럼 이런 거를 끓였을 때 그럼 불 강도는 어느 정도로 해놓으면 좀 좋을까요? 뭐 너무 막 이렇게 세게 끓이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중약불? 중약불 한 몇 분 정도가 좋을지. 일단 소고기를 잘게 다져서 이제 볶은 다음에 물을 넣어서 육수를 낸다고 생각하면 그 중약불에서 한 15분 정도 육수를 푹 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불려놓은 쌀을 갈고 그걸 넣어서 다시 한 15분 정도 푹 끓이셨다가 또 채소를 넣어가지고 5분 정도 끓여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소고기 네. 야채죽을 끓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좀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나 좀 재료 응용법? 그런 비법이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볶으실 때 참기름을 살짝 둘러서 볶으시면서 뭐 기호에 따라서 마늘 같은 거 살짝 넣으셔가지고 볶아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일단 소고기에 육수를 내는 게 얘는 사실 맛의 핵심이기 때문에 중약불로 뭉근하게 끓여서 소고기의 맛이 육수에 충분히 우러나도록 한 다음에 쌀과 채소를 넣으시면 좋은데요. 소고기 간 하듯이 국간장 같은 거 넣으셔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맹물을 넣지 않고 육수를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 육수 같은 거요.
야채는 어떤 걸 넣으면 좋을까요? 뭔가 제한 사항 없이 그냥 기호에 따라 넣으셔도 좋은데 우선 소고기 자체가 그냥 짙은 갈색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예쁘게 맞춰줄 수 있는 거면 더 우리가 보기에도 좋겠죠. 그래서 당근 같은 것도 추천이고 단호박, 애호박 같은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류들 다 추천이고요. 양파나 버섯 같은 것도 너무 좋고요. 파프리카 막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색깔상으로는 예쁜데 어울릴까 싶습니다만은 죽에다가 잘 넣지는 않는데요. 근데 애들 이유식 할 때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소고기 야채죽도 이제 네. 적정 섭취량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소고기 야채죽에서 제가 생각할 때 핵심은 소고기 대 야채가 1대2라는 거예요. 소고기가 1만큼의 분량이 들어간다면 야채는 2만큼의 분량을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밸런스가 맞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 보통 소고기 야채죽 끓인다 하면 야채는 그냥 지나가는 양만큼 넣으시고 막 소고기 이만큼 넣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소고기의 맛은 강력할지 모르지만 뭐랄까요? 입안에서 씹히는 느낌도 소고기만 굴러다니고 먹고 나면 약간 느끼할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이게 너무 과량의 단백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고기는 한 50g 정도 넣는다라고 하면 야채는 한 100g 정도 되게 1대2 정도의 중량을 지켜주시면 영양 밸런스 참 좋은 죽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소고기 야채죽 같은 경우는 또 연골 건강에도 좀 좋을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여러 가지 영양 밸런스가 좋은 또 미량 영양소도 같이 먹을 수 있는 메뉴이니까 너무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소고기 야채죽을 많이 드시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거 보고 나서. 근데 신장에 좀 그 관심 있는 분들한테 좀 주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소고기라는 재료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재료니까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반근의 소고기를 사시면 제가 6등분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제 한 조각이 50g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양을 그냥 드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채도 칼륨, 고칼륨 혈증처럼 칼륨 함량이 너무 높은 거를 반드시 피해야 되는 경우라면 데쳐낸 야채를 가지고 썰어서 죽을 조리하시면 더 좋아요. 그 데쳐낸 야채들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기가 좀 쉽지 않나요? 그럼 바로 죽을 끓여서 드시는 거니까 너무 오래 보관하실 수는 없죠. 근데- 죽을 끓여가지고 냉동하시는 건 괜찮아요, 오히려. 쌀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갈면 딱 좋을까요? 안 갈아도 죽을 끓이는 데는 아무 이슈가 없고 오히려 더 입안에서 이렇게 좀 뭐랄까요? 가득 씹히는 죽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갈지 않은 쌀로 하셔도 되고요. 근데 소화 흡수율을 더 높이고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죽을 만들고 싶다 하시면 불려놓은 쌀을 좀 믹서기에다가 바짝 가시면 되고 나는 중간 정도 식감이 좋아. 그러면 쌀알이 한 반 정도 될 때까지만 가셔도 되고요. 그건 정말 개인 취향입니다. 근데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좀 더 많이 가면 좋을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흰 쌀이기만 하면. 흰쌀이기만 하면 네. 되는 거예요. 소고기 야채죽. 네, 소고기 야채죽. 소고기 야채. 근데 시중에도 소고기 야채죽 많이 팔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파는데 그 맛있는 소고기 야채죽은 좀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맛있게 하려면 많이 넣어야 돼요. 소고기를 네, 소고기도 많이 넣어야 되고, 네. 야채도 많이 넣어야 되고. 그런 걸 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네. 오늘 약간 소고기 야채죽 맛있게 만드는 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제 이런 야채들을 이제 더 가져오긴 했는데, 당연히 그 소고기 야채죽이니까 소고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밥 같은 형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부추도 살짝 들어가고요. 이제 저희가 약간 야채들 썰어 놓은 형태, 얘가 좀 큰 거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냉동 해동된 상태이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야채들을 이렇게 다 잘라서 이렇게 냉동시켜 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거랑 이렇게 육수 이렇게 총 5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약간의 감칠맛을 좀 더 높이려고 치킨 스톡이라고 매기 소스를 좀 사용하고 있어요. 매기 소스는 한 어느 정도 양 넣으면 좋을까요? 그냥 1인분 분량을 생각하면 한 티스푼 정도? 한 티스푼 정도? 네, 이게 엄청 농축된 짠맛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 티스푼 넣어도 1인분 분량으로 충분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야채는 뭐뭐 들어있는지 한 번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야채는 보시면 이렇게 푸른빛 나는 게 애호박, 그 다음에 양파, 당근, 양배추, 감자 이런 형태. 부추도 송송 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아까 얘기했던 죽밥, 그리고 이 소고기. 소고기는 그 다진 형태로 정육점에 팔거든요. 이게 안심이에요? 아니면 어떤 얘는 그 목심 목심? 형태로 안심 같은 거 사용해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당량 기름도 이제 이 음식에 풍미를 올려주거든요. 이제 목심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되고.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한번 참기름에 살짝 볶아 놓은 거예요.
볶아놓은 다음에 얘도 이제 그 냉동 보관했다가 이렇게 소분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한번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요리를 하실지. 네. 육수를 한 컵 반 정도 분량을 붓고요. 네. 그리고 야채를 한 반 컵 정도 분량. 그리고 부추는 맨 나중에 넣을 거고요. 그리고 밥도 아까 육수와 동일하게 한 컵 반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기는 한 반 컵 정도 분량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하고 약간의 윤기와 향과 내기 위해서 참기름을 살짝 더 붓고요. 이렇게 끓여주시면 되고 부추 한 2숟가락 넣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마무리라는 거는 이거 좀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네, 한 마지막에 80% 정도 이제 얘가 다 부글부글 끓었고, 이제 먹을만 하다. 생각했을 때 부추 한 2숟가락 정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훅 마무리 끓여가지고 드시면 됩니다. 불은 어느 정도 세기로 하면 좋을까요? 중간 약불로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세면 얘가 이제 수분이 너무 다 날아가서 애매한 죽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차라리 중간보다 낮은 약불 상태에서 은근히 이렇게 끓여주시면 늦어도 한 6분, 7분이면 다 끓을 것 같은데요. 네, 좋습니다. 정말 좋은 노하우를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 보여도 네. 실제로 먹으면은 셰프님이 해주신 맛이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이게 오리지널을 좀 한번 맛보고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서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네. 강원도 원주에 있고요. 네. 원주 내에서도 혁신도시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죽집 이름이 뭔가요? 태평죽이라고 합니다. 태평죽. 네. 여기 찾아오려면 원주로 오면 되고. 네네네. 배달도 혹시 되나요? 네. 배민과 쿠팡이츠 네. 전화 주시면 포장 주문되고 매장도 깨끗하고요. 오셔가지고 식사하셔도 되고요. 오리지널 한번 맛보러 한번 네.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니어분들의 워너비 간식 중에 하나가 요거트가 있거든요. 네네네. 제가 듣기로는 그 요거트는 단백질이 높아서 좀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요거트의 장점을 제가 설파하자면 사실 요거트는 유제품으로 분류가 되는 이제 종류잖아요. 그래서 유제품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들, 뭐 단백질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칼슘 함량도 높고 나의 소화 기능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다만 단백질 함량이 꽤 농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방금 피디님 물어보신 것처럼 신장 질환자 분들이 섭취할 때는 섭취량에 좀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죠. 요거트를 그냥 먹진 않잖아요. 뭐 딸기맛 요거트 뭐 이런 것처럼 과일청이나 설탕 좀 많이 넣는데 당연히 안 좋겠지만 얼마나 안 좋은지 또 그 떠먹는 요거트 차원에서 보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각종 맛이 가미되어 있는 딸기맛 떠먹는 요거트, 복숭아맛 뭐 이런 다양한 과일맛 요거트는 어르신들이나 혹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전혀 추천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사실은 당만 높일 수 있는 거에 해당하고요. 무가당 요거트를 고르시되 조금 더 찐득한 무게감이 있는, 그러니까 더 식감이 있는, 흐르는 것보다 꾸덕하게 푹 떠지는 그런 요거트를 선택하시는 게 더 건강한 요거트를 심플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먹다 보면 그래도 그 달달함이 좀 땡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과일 넣으시면 꽤 괜찮은데요.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 아주 괜찮은 조합입니다. 냉동 블루베리나 혹은 뭐 냉동 과일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요. 그런 냉동 과일 같은 것과 무가당 요거트를 섞어서 드시는 것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뭐 당뇨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없으시다면 천연 꿀 같은 거 조금 곁들이셔도 좋고요. 박사님이 주로 요거트랑 같이 자주 드시는 게 따로 있으실까요? 만약에 그릭 요거트라고 하면 오이. 오이요? 네. 오이랑 그릭 요거트 진짜 그리스에서 실제로 그렇게 먹는다니까. 오이랑 그릭 요거트 되게 잘 어울리고요. 그리고 레몬즙이랑도 잘 어울려요.
레몬의 그 엄청 새콤한 그 맛이 요구르트랑도 잘 어울리는데 뭐 꿀 같은 거 첨가하셔도 너무 좋고 너무 단맛이 많이 첨가되지 않은 그래놀라 같은 것과 요구르트도 잘 어울리죠. 오이 요거트는 좀 약간 끔찍한 조합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드셔보시면 저한테 감사하시게 될걸요? 그 요거트에 칼슘이 있잖아요. 칼슘 섭취 같은 게 신장결석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위험성을 얘기를 하려면 또 다시 고함량 보충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칼슘 고함량 칼슘 제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드시게 되면 그런 결석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이 칼슘 함량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을 발생시킬 만큼을 먹으려면 정말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내가 결석까지 갔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과장이 있는 생각일 수 있고요. 오히려 고함량 영양제를 내가 좀 덜어내야 되는 것이 없는지를 살피시는 게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릭 요거트를 고를 때 어떤 점을 좀 많이 보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그 통에 가당인지 무가당인지 다 써 있잖아요. 무가당은 아주 큰 글씨로 무가당이라고 광고를 해놨기 때문에 일단 무가당을 고르시는 게 1번이고요. 내가 뭐 먹다가 단맛을 다른 나만의 방법으로 추가를 하더라도 가당된 요거트보다는 무가당이 훨씬 더 추천할 만하죠. 제로 음료나 이런 거 먹으면 오히려 더 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잖아요. 무가당과 그 제로 땡땡 제품들은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이제 무가당은 당을 가미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는 대체당을 사용했다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설탕을 넣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형태의 당을 넣어서 단맛은 주되 칼로리는 주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제로 음료들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가당은 그런 단맛 자체를 아예 주지 않았다라는 인위적으로 더 넣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서 두 개의 카테고리는 좀 다르고요. 질문 주셨던 어떤 제로 땡땡 제품들에 대한 얘기는 대체당이라는 개념이 제가 몇 번 강조드렸던 나의 할머니부터 먹었던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향후에 발생하는 식재료인지는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는 거고요. 다만 당을 먹지 않음으로써 이런 건강상 이점이 있겠지라고 대중들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그런 효과는 대체당 제품을 먹는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아요. 결국은 더 빠르게 나를 배고프게 하기도 하고 더 나로 하여금 다른 음식을 갈구하게 하는 영향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반드시 그게 올바른 선택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직은 세모라고 생각합니다. 그 모찌 같은 데다가 그릭 요거트가 들어간 모찌가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요거트를 또 재밌게 먹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두 개 조합이 나쁘지 않은 게 떡을 먹으면 탄수화물에 집중이 되어 있는 메뉴이다 보니까 혈당을 상승시키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탄수화물 너무 집중된 음식 먹을 때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단백질이 높은 무언가랑 먹어라. 식이섬유가 많은 거랑 먹어라. 뭐 이런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릭 요거트 소가 들어가 있는 떡은 괜찮은 나이스한 조합인데요? 거기 있는 그릭 요거트가 무가당이면 더 좋겠네요. 그쵸. 그런 거 근데 맛이 있을지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런 거. 그게 매니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만 드시는. 그건 만드시는 분이 있어요. 네. 저는 약간 되게 전통적인 맛을 찾을 것 같은데 또 그릭 요거트 맛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신가 봐요. 근데 그런 걸 먹었을 때 실제 영양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게 조합이 괜찮나요? 배합이 괜찮은지가 좀 궁금해요. 그쵸. 뭐 쌀 자체는 탄수화물이 많은 곡류이면서 다른 잡곡류들 대비해서는 단백질 함량도 좀 낮고 다른 무기질 함량도 좀 낮고 식이섬유 함량도 낮은 이제 곡류인 건데 그릭 요거트 자체는 사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유제잖아요. 그래서 쌀을 많이 먹음으로써 뭐 좀 더 광의로 생각해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혈당의 상승을 좀 보완해 줄 수도 있고요. 둘 사이에 영양소를 서로 가지지 않은 것들을 같이 먹게 되니까 영양소 섭취 차원에서도 좀 균형 있는 섭취가 될 수 있죠. 번외적인 질문인데 유산균을 또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매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차원에서 생각하면 요즘 가장 핫한 연구 주제에 해당하는 장 건강과 브레인 건강 사이에서의 어떤 상호 관계가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해요. 유산균을 어떻게 배합해서 치매 개선 혹은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작은 형태의 정의로 설명할 수 있다기보다는 내 장내 유산균 밸런스를 어떻게 장내 미생물 밸런스를 어떻게 유지를 해야 내 뇌 건강
건강에 영향이 있느냐라는 좀 큰 연구 주제 하에서 굉장히 많은 연구팀에서 연구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릭 요거트를 좀 건강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한마디 이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사실 간식으로 선택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품인데요. 더 좋은 건강한 선택을 하시려면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택하시고 맛있다고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말 것. 그 두 가지의 지침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